아유, 육아 도우미 그깟 푼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이게 뭔 꼴이야. 아유, 짜증나. 아가, 너 지금 그거 혹시 나한테 하는 소리냐? 아니에요. 제가 설마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한테 해요? 너무 감사하게 손주 봐주시는 어머님한테 감히 제가 어떡해요. 아니, 꼭 나한테 하는 소리같이 들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나를 두고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며느리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는데 아무리 눈치가 없기로써니 그 말을 저한테 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아챌 수 있겠더군요.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손주를 봐주다 보니 들리는 것도 안 들리는 척, 보이는 것도 못 본 척하며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살 수밖에 없던 지난 저의 세월은 때로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가던 제가 갑자기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가끔 제 자신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미자야, 너 정말 네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가던 여자였는데 왜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보고 바보같이 사냐? 손주가 뭐라고? 도대체 손주가 뭐라고? 생각해보면 제게 손주는 단순한 손주가 아닌 아주 각별한 존재였죠. 사이가 좋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아주 많이 방황하던 그때 손주가 태어났거든요.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던 저를 다시 이 세상 위로 올려준 존재가 손주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는 약간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와 맨 처음 눈맞춤을 하던 날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제가 온전히 키워주겠다고 말이죠. 바쁜 엄마 아빠 대신에 제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남편이 죽고 제 인생 대부분을 거의 놓고 살아왔었기에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할 것도 없었답니다. 숨만 쉬고 죽지 않을 정도로 밥만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때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중매로 만나 불같은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 점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어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하지 않는 남편이었어도 가족들에 대한 마음은 늘 진심이었고 그런 남편을 저는 많이 사랑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이들을 낳고 간이 좋지 않아 이식을 받았어야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선뜻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어서 저는 여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남편이 제 속을 썩여도 지지리도 많이 싸운 적도 있었지만 말이죠. 세상에 남남이 만나 함께 살면서 어느 정도는 다 싸우는 법이잖아요. 남편과는 집안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저희 집도 남편 집도 같은 전라도 쪽에 있었고 친척분이 두 집안을 연결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연이 이어졌죠. 말수도 별로 없고 크게 제게 어떤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아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진국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이라는 것을 했고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 때가 아니라서 거의 가사일 혹은 집안에서 부업 같은 것을 주로 하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저만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 일찍이 보험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공부끈이 길지는 않았어도 뭔가 열심히 돈을 벌면서 여자들은 안 된다는 인식 같은 것을 깨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 홀로 도시에 나간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반대도 하셨습니다. 여자가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이 나갈 것이지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못 쓰는 것이요. 아이 조신하게 집안에서 농사일이다 도와. 아버지, 저는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이모딸이 있는 곳에 가서 조금 얹혀 살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해드리고 그럴게요. 저 이미 다 결정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리 말씀하셔도 저 제 뜻대로 할 거예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시로 올라왔고 작은 회사의 격리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집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결혼 후 얼마 후에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보험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그만두고 먼저 시작했던 일인데 수당제로 계산이 되다 보니 열심히만 하면 꽤 좋은 수입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아이들을 낳고 살면 일반 회사에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게 뻔하니까요. 미리 자리를 잡아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살면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었죠. 무뚝뚝하던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보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제가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많이 우려했었죠. 하지만 아무도 제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구차한 것 같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매력에 빠져들었고 점점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기 시작했죠.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또 그에 대한 보상도 따라왔고 꽤 많은 돈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벌어다주는 평범한 월급쟁이 돈으로는 제대로 된 집도 마련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제가 돈을 많이 벌면서 저축도 많이 하다 보니 번듯한 집도 마련했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가르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일을 하며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엄마에게는 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보험 일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일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법이었으니까 말이죠. 특히 첫째 아들은 저와 제대로 된 애착 관계도 형성이 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친한 아줌마를 써서 아이를 돌보았고 저는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되어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훈육만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는 한때 저를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참 집에서 동네 아줌마랑 잘 놀고 있다가 제가 집에 퇴근을 하면 울었어요. 엄마 싫어. 엄마 회사 가, 빨리. 나 아줌마랑 놀 거야. 아줌마, 집에 가지 마. 민준아, 왜 그래? 엄마야. 엄마가 하루 종일 민준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봐봐. 엄마가 이거 맛있는 붕어빵도 사오셨잖아. 민준이 주려고. 그래도 엄마 싫어. 엄마는 놀아주지도 않고 화만 낸단 말이야. 난 아줌마랑 노는 게 좋아. 그럼 나 아줌마 집에 따라갈 거야. 거기 가면 형도 있고 누나도 있잖아. 김민준. 버릇없게 누가 그렇게 때를 써? 조용히 하지 못해? 나름대로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훈육을 하던 때라 저는 또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매번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는 제 눈치만 슬슬 보며 피해 다녔고 저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렸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둘째 아이가 생겼고 둘째에게 부모의 사랑까지 빼앗긴 첫째는 자라면서 저희 부부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아서 학교에 불려갈 때도 여러 번 있었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원도 빼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길을 헤매고 다닌 적도 있더군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벌러 나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책감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간이 안 좋아지면서 아주 많이 아픈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과의 사이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녀석은 심성이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지아빠를 외모부터 성격까지 쏙 빼닮아서 벌레 한 마리 제대로 죽이지 못하고 마음이 여린 녀석이었죠.
누구보다 선천적으로 사랑이 많은 아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런 행동을 보니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플 수밖에요. 결국 제가 병이 들어서야 첫째 아들의 마음이 되돌아왔고 저희는 그때부터 아주 사이좋은 모자지간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버릇없게 굴었어요. 앞으로는 진짜 착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프지만 마세요. 제발요. 엄마 아픈 거 싫어요. 엄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돈 버는지 다 알아요. 아이고, 우리 큰아드님이 드디어 철이 드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철 들었으니 일찍 들었다고 해야 하나? 이 녀석아,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아들만 마음 잡고 잘 살아가면 엄마는 아무래도 다 괜찮아. 큰아들은 그 후로 마음을 잡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와중에도 제 병은 크게 호전되지 않아 결국 남편의 간이식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이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고객 관리를 해온 덕분인지 고객들이 소개를 해주셔서 그 후로도 계속 제 보험 실적은 좋았어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느껴졌고 이 행복이 영원할 줄로만 생각이 되었죠. 두 아들 녀석도 남부럽지 않게 뒷받침해줘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빵빵한 회사에 취직도 했으니 이제 남편과 노년을 생각할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공부한 끝에 회계사가 되어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친척들 모두가 저희 집안을 부러워했고 주변 이웃들도 사돈 맺자고 농담도 해댈 정도였죠. 어머나, 그 집 아들 이번에 회계사 됐다면서? 아이고, 경사네 경사야. 인물도 훤하고 직업도 좋고 엄마가 능력도 있는 집이니 어떤 여자가 올지 아주 복받았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첫째 딸도 3살 연상이긴 한데 어때? 둘이 옛날부터 잘 놀아서 잘 어울리지 않어? 응? 자기 아들이랑 친하니까 말 좀 해서 둘이 연결 좀 시켜줘 볼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들 만나는 여자 있어. 그 여자도 2살 연상인데 같은 회계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리 아들이 나랑 친해도 내가 어떻게 아들 여자까지 정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의 농담 섞인 이야기에 저는 또 기분이 좋아져 내심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 녀석은 든든했고 둘째 아들 녀석은 너무나 섬세하고 따뜻해서 항상 제게 감동을 주니 저는 딸이 없어도 그렇게 부럽지도 않더라고요. 자식들은 어느 정도 키워주고 나니 남편과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는 육아와 집안일들 잘 도와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화도 많이 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자식들이 자라고 여유가 생기니 제 마음도 조금은 유연해진 것 같았어요. 특히나 남편은 제게 간을 이식해준 사람이었으니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남편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멋있고 든든해 보이더군요. 여보, 당신 나중에 아프면 그땐 내가 목숨 걸고 간호해줄게. 알았지? 뭐 간이식은 왜 아무나 해주는 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아팠다고? 우리 남편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지. 당신이 날 살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 갈 때도 당신이 나 책임져야 해. 알았지? 그래, 그럽시다. 죽으나 사나 자식도 다 컸으니 이제 우리 둘뿐 아니겠소. 우리 둘이 그냥 끝까지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평범하면서도 화목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딱히 다이나믹한 일들은 없었어도 그저 일상이 여유로운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도 다 자기 밥벌이를 하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었고 돈을 떠나서 그걸 얻어먹는 재미가 또 쏠쏠했었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고 제가 많이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한 아들이었는데 너무나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자신보다 연상이라서 생각도 깊고 같은 회계사라서 능력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상이라는 게 좀 걸리긴 했어도 조건도 좋은 여자를 만난다고 하니 솔직히 기분은 좋았어요. 엄마, 저 조금 빨리 안정되게 결혼하고 싶어요. 저보다 더 능력도 좋고 똑부러진 여자니까 엄마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 커리어 우먼 늘 꿈꾸셨잖아요. 그래, 그렇긴 한데 엄마가 니들 키워보니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한 것도 많더라. 아무튼 엄마는 이래도 저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면 다 좋으니까 걱정 말고. 이번 주에 인사드릴게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은 그 주 주말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큰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들의 여자친구는 딱 한눈에 보기에도 똑부러진 스타일인 것 같더군요. 더군다나 직업도 회계사인데다가 부모님은 교육자라고 하시니 솔직히 1등 신부감이 따로 없었어요. 시원시원한 말투로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하던 그녀는 떨리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저희 부부의 질문에 당당하고 활기차게 대답을 해나갔습니다. 전 결혼해서도 제 인생 잘 지킬 거예요. 저도 남편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주고 사생활도 지키면서요. 아이는 그런 생활에 도움되지 않아서 낳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치, 자기야? 어? 아, 나도 딱히 아이는. 그래도 애가 있어야 나중에 좋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 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는 경우가 많고 또 삶의 활력도 되고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도 남의 손에 자식들 맡기면서 아이들 힘들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처럼 그렇게 자식들한테 피해주면서까지 굳이 낳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돌하게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더 이상 어떤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제 경우까지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그녀를 보니 솔직히 제 아들의 결혼 생활이 꽤나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비 시부모를 만나는 첫 자리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좋은 부분만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아무리 예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좋은 부분보다는 걱정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결국 첫인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여자의 말이야. 우리 아들은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났을까? 똑똑해도 너무 똑똑해서 우리 첫째가 잘 버티고 살 수 있을라나 몰라. 아유, 걱정되네. 뭘 그런 걸 걱정해. 다 지 살 길 알아서 사는 거지. 자식을 낳든 말든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살든 말든 그건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니까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맙시다. 그래봐야 우리만 힘들어. 그래도 여보, 우리도 살아봤지만 결혼해서 살면 아이가 있어야 울고 웃고 정도 들고 그러는 건데 콕 집어서 애 안 낳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지들 살림이요. 직업도 집안도 뭐 하나 빼놓을 데 없는 아이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구닥다리하고 생각이 똑같을 리가 있나. 그만 생각합시다. 남편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녀의 너무 잘난 부분이 싫었는데 남편은 그런 부분이 나중에 저희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그녀가 정해준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에 있는 30평대 대단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결혼 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으며 2달에 한 번 이상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화딱지가 확 나버렸지 뭡니까. 아무리 잘난 여자라고 해도 어떻게 상견례도 하기 전부터 마치 거래라도 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걔는 너 좋아하는 거 맞니?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 맞냐고. 아무리 잘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엄마, 요즘 여자들 다 이 정도는 요구해요. 더군다나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연봉도 저보다 더 높다고요. 저도 이 정도는 해줘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저희 집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이런 여자와 큰아들을 결혼시키는 건 싫었거든요. 큰아들은 제게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겠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지켜낸 아들이기에 더더욱 제 마음은 더 그랬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입덧으로 힘들어하다가 유산기 때문에 얼마나 애가 탔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일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남의 손에 맡겨서 키웠고 그 과정에서 아이와의 애착관계의 형성이 좀 힘들었었기에 그런 부분 때문에 둘째보다는 남다른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남들한테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큰아이가 한참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틱 장애를 살짝 알았었죠. 제가 그때 한참 고객들 만나러 다니면서 집안에 잘 관심이 없고 아들에게 훈육만 했었는데 그때 제가 혼을 내기만 하면 눈에 띄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더 혼을 냈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게 틱장애라는 말을 들었었죠. 그것 때문에 남편도 저도 얼마나 속이 상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일을 쉬어가며 전국 유명하다는 병원이며 심리치료센터며 찾아다니면서 아이의 틱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몇 년 동안 서서히 그런 증세가 없어지게 되었죠. 혹시 나중에 학교 가서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큰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을 하고 가출까지 할 때에는 인생을 살기가 싫을 정도였었어요. 남편을 부여잡고 엄청 울기도 하고 혼자 교회며 절이며 찾아가서 무조건 기도도 해보고 그러기도 했었답니다. 큰아들과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큰아들은 정말 남달랐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왠지 제 아들을 편히 놔둘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게 너무 속이 상했죠. 애써 좋게 생각하려는 남편도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홀로 불 꺼진 주방에서 소주를 한 잔씩 들이키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도 마음속으로 진짜 걱정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요. 아들은 그 여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강아지를 키우면 되고 돌아서도 평생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몇 달 동안 소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속이 답답했지만 결국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더군요. 부모 속도 모르고 해벌쭉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는 아들 녀석을 보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한편으로는 저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동안 청약으로 당첨되어 갖고 있던 아파트를 준비해 큰아들에게 주었고 큰아들도 좋아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아주 만족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자립을 하게 해주었으니 불만은 없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내건 결혼에 대한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 저는 궁금해도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지도 않았으며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큰아들 녀석이 잘 먹고 다니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긴 했어도
꾹 참고 또 참았어요. 며느리는 결혼 후에 정해진 시간 외에는 오라가라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기에 지켜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약속한 시간에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 녀석의 거칠한 얼굴이 보였어요. 결혼을 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좋아 보여야 하는데 이 녀석은 얼굴이 오히려 안 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일찍 출근을 해도 아침밥을 꼭 먹고 한식을 좋아하는 아들 녀석인데 혹시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먹나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았죠. 아니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 요즘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너는 아침도 꼭 먹어야 일이 잘 되는 애라서 아침을 잘 먹어야 하는데. 어머님, 그런 질문 실례인 거 아세요? 마치 그건 저랑 결혼해서 잘 못 먹고 다닌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어머 아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물어본 거야.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얼굴이 거칠해 보여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마치 저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들린다니까요. 저 정말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잘 좀 먹게 차려주면 되지 않겠니? 아가야, 우리 아들은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습관이 오랫동안 들어서 제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가사 일은 정확하게 분담해서 하는 거지. 왜 여자라서 제가 해줘야 되나요? 제가 이 사람보다 월급도 더 많은 거 모르세요? 할 거면 가사에 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안 그래요? 며느리는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군요. 어떻게 시모가 하는 말에 좋게 대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요즘 시대에 사는 여자들 치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자기 남편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이 좋거든요. 아들은 잘 먹는다고 하면서 제게 눈치를 주길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들과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이런 서름을 어디 가서 풀어야 할지 몰라 생전 가지 않던 노래방을 다 갈 정도로 저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제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보험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후배들을 데리고 술자리도 자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아들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니 참 서럽고 삶의 낙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까 명절을 맞이하여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속이 안 좋다며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영락없이 임신한 산모의 모습이었죠.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고 했었기에 설마 하면서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들, 혹시 너네 아기 가졌니? 아니 영락없는 임산부 모습이야. 애 낳아본 사람은 딱 보면 알아. 내가 너 가졌을 때 입덧이 얼마나 심했는데. 엄마, 맞아요. 임신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애 안 낳는다고 난리야. 병원 알아본다나 봐. 난 그래도 이왕 생긴 아이니까 꼭 낳고 싶은데.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나 봐. 절대 안 돼. 절대로. 어떻게 생명한테 그런 짓을. 내가 사돈 만나서 단단히 얘기할 테니까 너도 절대로 병원 못 가게 말려야 된다. 알았지? 아들은 임신을 했다며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며느리를 저보고 설득해달라는 말까지 할 정도니 은근히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며느리에게 얘기해봤자 말도 안 통할 것 같아서 안사돈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사돈도 저랑 비슷한 연령이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화색이 돌았고 결국 며느리를 설득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절대로 아이를 낳고도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며 입주 도우미를 쓴다고 했고 저도 안사돈도 아이를 봐줄 형편이 되지 않아 일단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도 저도 손꼽아 아이가 태어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저희 집에 경사가 난다고 잔치할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이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이틀 동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발인 날 남편의 관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불이 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건만 끝내 남편은 한줌의 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삶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제게 간이식까지 해준 남편에게 그렇게 평생 같이 죽자고 약속을 했건만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남편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회사도 그만두었고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된 제 여동생이 저희 집에 짐을 싸서 들어와 제게 밥을 차려줬고 시장도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언니,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형부가 이런 꼴 보면 좋아하겠어. 정신 차려, 언니. 곧 이 집에 손주도 태어나는데 할머니가 이 꼴로 있으면 어떡해? 다 필요 없어. 나도 네 형부 따라서 갈 거야. 갈 거라고. 정말 이 언니가 미쳤나 봐. 언니 자식들 손주 다 버리고 형부 따라간다고? 잘도 좋아하겠네. 형부가 아주 언니 다시 밀치고 난리 날걸? 언니가 마음 잡고 잘 사는 걸 봐야 형부도 거기서 마음 편하게 있지. 동생과 한바탕 실갱이를 하며 며칠을 버티는 사이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삶의 낙이 없이 불 꺼진 집에만 있던 저는 그 순간 갑자기 제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죽은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뭉클한 감정을 느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마치 제가 큰아들을 낳았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이 생겼고 천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이죠. 이 천사 같은 애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나 이 애 키우면서 정신줄 다시 잡을 거야.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나 마음 잡고 살게. 나중에 가서 만나자. 거짓말처럼 손주가 태어난 후 저의 마음은 평온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손주 사진을 보면서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죠. 며느리는 아이가 태어난 후 불평불만이 가득했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며 육아휴직을 다 쓰지도 않은 채 회사로 복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 도우미를 써서 아이를 맡겨버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아이를 봐준다는 이야기를 해버렸지 뭐예요. 아니다, 아가.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애 봐주마. 어머님이요? 저 어머님 불편해요. 그리고 저는 출근하는 사람이라서 밤에도 아이 데리고 잠자줄 도우미 이모님이 필요하고요. 입주 도우미 요즘 300 정도면 쓰는 것 같은데. 300? 어머나, 그 많은 돈을 왜 써? 그리고 아무리 남이 잘 봐준다고 식구만 하겠니?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애 데리고 같이 자고 살림도 해줄게. 그리고 너 불편하지 않게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최대한 참견 안 하고 살게. 난 돈도 필요 없다. 300만 원 안 벌어도 나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며느리는 까칠한 표정으로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저는 끝까지 제 의견을 밀고 나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대로 또 남편 없는 집에 가서 있는 것보단 손주를 봐주며 살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내키지 않아 하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아들을 설득해 제가 살던 집을 매매로 내놓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손주와 함께 했어요. 손주만 아니었으면 집안에서 멍 때리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있었을 텐데 손주 덕분에 밥도 챙겨 먹고 웃으면서 활력을 찾게 되었죠. 여동생도 제게 손주는 형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손주에게 집중하며 제 목숨처럼 아끼고 돌봤습니다. 며느리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가 퇴근을 하고 나면 얼른 밥을 차려주고 방 안에 들어가 잘 나오지도 않았죠. 며느리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니 별말 없이 지내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제가 너무 편해진 건지 퇴근 시간도 너무 늦고 주말에도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이건 애딸린 유부녀가 너무 밖으로 도는 것 같았어요. 아들 녀석은 워낙에 성격이 착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보기엔 뭔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아들, 유민이 애미 어제도 늦게 들어왔지?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소리 나는 것 같더만. 아, 회사에서 중요한 바이어가 오셔서 만나고 온다고 했어. 나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었는데 엄마는 안 잤어? 유민이가 깨서 다시 재우느라 안고 있었는데 그때 오더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말도 그렇게 매번 이렇게 나가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바쁜가 보지 뭐. 능력 있는 마누라랑 사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그래도 남들이 다 부럽다고 난리야. 나보다 월급도 많고 지위도 높고 워낙 밖에서 사람들한테 평이 좋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아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냥 자기 아빠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아들이 바보 같고 딱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저는 손주 녀석 하나를 보고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었죠. 제 친구들은 커리어 우먼처럼 살던 제가 왜 그렇게 사느냐며 바보 같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았고 다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손주가 그냥 마냥 좋기만 했어요. 손주 녀석 따라다니느라 허리랑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것도 다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며칠간 며느리와 단둘이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했는지 친정에 가서 며칠 쉬면서 출퇴근을 하고 온다며 제게 아이를 부탁했고 저는 아들 집에서 홀로 아이를 보며 집안일을 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집안에 있는 물건을 찾다가 못 찾겠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받을까 싶어 전화를 했는데 안사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아이고 안사돈, 우리 애가 힘들게 안 해요? 이 녀석이 성격이 워낙에 까칠해서. 우리 손주 잘 있죠? 고생이 많으세요. 어떻게 우리 딸이 저녁 맛있는 거 차려줬어요? 네? 아유, 네. 아직 저녁 전이에요. 애미가 오늘 회사에서 조금 늦나 봐요. 그래요? 애가 일 중독이라서 아주 저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네요. 오는 길에 맛있는 것 좀 사다 달라고 하셔요. 힘이 나셔야 손주도 보시고 하죠. 안사돈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며느리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며느리가 며칠간 휴가를 내서 출근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저는 다음 날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둘은 굉장히 다정해 보였고 간도 크게 아파트 주차장 1층에서 내려주더군요. 며느리는 짐을 챙긴 트렁크 하나를 자신의 차에 옮겨서 실었는데 그 모습까지 고스란히 제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다 의심스러웠고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가 몰래 방에 가서 통화를 하면 슬쩍 그 주변에 가서 귀를 대고 듣고 있었고 며느리의 옷에서 혹시 뭐라도 나올까 싶어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안방 깊숙한 곳에서 부동산 계약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이 며느리의 회사 부근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곳을 찾아가 주변을 지켰는데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곳에서 며느리와 어떤 남자가 함께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지가 막 벌벌 떨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어떻게 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시애미한테 애 맡겨두고 밖에서 다른 놈이랑 놀아나는 며느리를 어느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 같은 아들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며느리 편만 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주말이면 애랑 같이 놀아주려고 온갖 힘을 쓰고 있는데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마누라 밖에서 딴 놈이랑 저렇게 더럽게 놀고 있는데 아이고 내 억장이야. 내 이걸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리지? 응? 어떻게 아주 혼을 내주지? 마음속으로 한 1000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도 불쌍하고 손주도 불쌍해서 하루 종일 눈물이 다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실을 지금 터뜨려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 인해 제 아들도 그리고 손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차라리 모를 때가 낫지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들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텐데 그럼 애미나 애비 없는 자식으로 손주를 키워야 할 것이고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녀석은 엄마 어디 있느냐며 오늘은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오라고 말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언제 와? 나 장난감. 엄마가 저번에 장난감 사준다고 했죠요. 로버트 장난감. 그래, 우리 강아지 엄마가 장난감 사줄 거야. 엄마 회사가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볼까? 엄마 전화해줘 할머니. 엄마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응? 손주 녀석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차마 목이 메어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골머리를 앓은 후에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 짊어지고 가자고 말이죠. 저는 며느리를 불러 살짝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저기 애미야, 바쁘고 힘든 건 알겠다마는 그래도 조금 집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어떻겠냐. 지금은 힘들고 재미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 남편 내 새끼밖에 없는 거야. 세상 모든 즐거움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 거 그거 꼭 알아야 한다. 응?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이 들으면 뭐 제가 남편이랑 새끼 버려두고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것처럼 들리겠는데요?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제 일에 관여 안 하시기로 한 거 지켜주세요. 어머님이 제 남편 엄마지 제 엄마는 아니잖아요. 아휴, 애미야, 내 말 뜻은 말이여.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살자는 거야. 괜히 안 좋게 듣지 말고 내 말 잘 새겨들어라. 난 충분히 얘기해줬으니까. 저는 딱 며느리에게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말을 아꼈어요.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진실을 폭로할 것이 아니면 차라리 아끼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이대로 내 아들 가정을 잘 지켜주는 것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제가 할 일이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며느리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저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고 계속 며느리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렇다 보니 며느리도 제게 눈치를 보며 이럴 바에는 따로 나가서 사시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손주 녀석이 한창 날뛰는 나이라서 무조건 앞만 보고 뛰는 통에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었고
저는 그런 손주에게 위험이 닥치자 몸을 던져 손주를 구했습니다. 미처 멈추지 못한 차에 다행히 제 몸만 부딪혔고 손주는 제가 감싸 안아 무사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우리 애기 괜찮아요? 우리 애기요. 괜찮아요, 할머니. 구급차 불렀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저는 손주가 무사하다는 말만 희미하게 들은 채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했습니다. 외상도 외상이었지만 여태껏 다친 적 한 번 없던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 너무도 놀랐었나 봐요. 더군다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교통사고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히 컸었죠. 점점 희미하게 정신이 나가는 상태에서도 제품에 안겨있는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힘이 빠져나가면서도 팔로 꽉 손주를 끌어안은 기억도 납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정말 대단한 할머니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손주를 지키는 모성애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이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깨어나 보니 제 곁에는 손주와 아들 내외가 있었고 저는 병실에서 수액을 맞고 누워 있었어요. 순간 몸을 움직이려고 해보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보니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외상들도 많아서 몸을 꿈쩍할 수도 없는 상태였죠. 엄마 괜찮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들, 언제 왔어? 우리 강아지는 괜찮지? 괜찮은 거지? 그래, 엄마,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거기 복잡하고 차 많은 곳인데 뭐하러 갔어? 애 데리고 그런 데는 가지 말지. 맞아요. 어머님 한창 애가 뛰어다닐 시기인데 어머님이 달리기도 안 되시면서 뭐하러 그런 데를 가요? 가기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하도 답답하다고 놀고 싶다고 하니까 바람 쐬러 서서히 나간다는 게 그만. 아이고 삭신이야. 나 이러다 골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머님,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입주 도우미 이모 쓴다고요. 왜 고집을 부리시고 말을 안 들으셔서 이 사단을 만드세요? 제 아들 차에 치였으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엄마가 목숨 걸고 우리 아들 구해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맞잖아. 괜히 육아 도우미 돈 300 아낀다고. 이 꼴이 뭐야 지금? 그 돈 아끼려다가 병원비만 더 많이 나오게 생겼잖아. 젠장. 차라리 도우미 쓰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게 싫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 안 했어? 며느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바보같이 왜 울고만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막상 제 상황에 처해지면 화가 나는 것보다 비참하고 짜증만 나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서 휙 나가버렸고 저는 잠시 동안 혼자 있었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엉엉거리며 소리를 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여동생이 와서 혼자 있는 저를 보며 아들 내외 욕을 엄청 해대더군요. 이럴 수는 없다면서 제가 너무 바보같이 있어서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긴 제가 그동안 그 집에 들어가 손주를 봐주면서 단 한 번 잔소리도 안 하고 아무 참견도 안 했으니까 저를 너무 물러봤을 수도 있을 것 같더군요. 동생의 말을 찬찬히 들어보니 제가 완전히 돈도 안 받고 며느리의 하녀처럼 살아온 것 같았고 병원에서 한 얘기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회복될수록 제 화는 점점 차올랐고 결국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올라갔죠. 손주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손에 맡기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몸을 회복해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아들 집에 가보니 현관문이 덜렁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들내외가 벌써 이사를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거실 신발장 앞에 제 짐이 몇 가지 박스와 트렁크에 실려 있을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이런 망할년, 내가 니년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바보같이 그러고 있었는 줄 알아? 자식 남편 내팽개치고 밖에서 실컷 다른 남자 만나서 노는 더러운 년 같은 이라고. 너 같은 년은 내 손주 엄마 될 자격도 없는 년이야. 이런 몹쓸 년아. 너 니네 부모님 교육자라고 하셨지? 아직 교장 선생님 은퇴 안 하신 걸로 아는데 내가 그 학교 찾아가서 다 얘기하마. 딸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아직도 안 좋으신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말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 그래? 쓸데없는 말? 내가 내 아들 이혼 안 시키려고 여태껏 참았는데 니년 놀아나는 니네 회사 앞에 오피스텔로 찾아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내 아들 이혼시키고 니네 아버지 학교 찾아가고 네 회사도 찾아가서 다 까발릴 거야. 손주는 내가 키우면 돼.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다 키웠어. 저는 그 길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니 안사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 집 손주 구하려다 교통사고가 났더니 입주 도우미가 바뀌려다 병원비가 더 나왔다고 그 집 딸이 그럽디다. 그리고 지금 와보니 이 집 홀랑 빼서 이사까지 가버렸대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랍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애가 그럴 리가요.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저희 애가 했을까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회계사 딸년이 회사 앞에 떡하니 오피스텔 하나 얻어두고 다른 놈이랑 맨날 놀아나더군요. 제가 그 모습도 직접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애들 이혼 안 시키고 우리 손주 애미 없는 애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저도 못 참겠네요. 안사돈이 데려다가 다시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많이 당황했는지 안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에 바깥사돈이 있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교장실로 당장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찰나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여기 계셨구나. 잠시만요. 어머님 제 말 좀. 이거 놔라. 너 더 이상 내 며느리 아니다. 네가 날 시애미로 생각하긴 한 거니? 어디서 이 못돼 처먹은 년이 그따위 행동을 해? 내가 무슨 바보로 보이더냐? 너 사람이 그러면 못 써. 내 손주 돈으로 환산하고 싶지 않아서 돈 한 푼 안 받고 그렇게 내 자식처럼 키워주니 우습게 보이디? 응? 사람 같지도 않은 년이?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제발요.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죽어요 정말. 제발 어머님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저 진짜 어머님한테도 잘할 거고 아이하고 남편한테도 잘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님 제발요 어머님. 놔라 이 더러운 년. 난 충분히 기회를 줬어. 저리 비켜. 저는 그 길로 교장실로 들어갔고 바깥사돈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이런 여자하고 제 아들 그리고 제 손주가 더 이상 함께 사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많이 슬플 것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를 생각하면 왠지 제 아들이 뭔가 당하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때마침 큰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말도 없이 이사가고. 저 진짜 엄마 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혼할게요. 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차마 엄마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뭐야? 다 알고 있었어? 아이고야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었어.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걸 다 참고 그러고 있어.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아버지도 안 계신데 나까지 이렇게 이혼한 꼴 되면 엄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나만 참으면 다 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다 참았는데 계속 더 나쁘게 변하는 것 같아서 나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어. 우리 애기 이런 엄마한테서 자라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들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의 회사로 찾아갔고 일부러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이혼을 하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어떻게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사무실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며느리의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갔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워낙에 외모가 훤칠하고 헤어스타일이 독특해서 눈에 확 튀었었죠. 오라, 당신이구만. 내 며느리랑 같이 여기 앞에 있는 오피스텔 드나들던 사람이. 훤칠하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애 딸린 유부녀랑 아이고 이 더러운 년놈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서 내 아들이랑 내 손주 깨끗하게 살게 만들 거다.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며느리와 그 남자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여동생 집에 살고 있는데 그날 밤 여동생 집으로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오열을 하며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했는데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 진실인지 연극인지도 모르겠고 처음부터 저희 집안을 아주 우습게 본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가거라. 찾아오지도 말어. 너 이런 스타일 아닌 사람 아니냐. 이 꼴로 엉망진창으로 살라고 네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 거니 네 인생 앞으로 네가 다 책임져라. 어머님, 저기요 그게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그놈이 자꾸만 저한테 껄떡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딸 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제발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어머님. 아이고, 니네 부모는 중요하고 내 아들이랑 나는 안 중요하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나불거려? 그 주둥이까지 아주 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리기 전에 당장 가거라, 당장! 어차피 네 새끼 네가 방치했으니 엄마 찾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계속 평생 살아, 네 멋대로. 무릎까지 꿇고 오열하던 며느리를 저는 방 강제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아주 뻔뻔한 꼴이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들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손주를 키우며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외지에 혼자 살고 있는 작은 아들도 조카를 돌봐준다며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집에 모여 사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남편도 함께 있었다면 너무 행복했을 텐데 오늘은 남편이 많이 그립고 또 그립네요. 손주는 애초에 엄마 손에서 자라지 않아서인지 크게 엄마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엄마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많이 허전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는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다시 시작해보라고요. 사랑이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멍청이로 있지 말라고 얘기해 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법이니까요. 그 옛날 저도 일하느라 아이들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제 남편과 꼭 닮은 손주 녀석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줄 생각이에요. 오늘따라 하늘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아마 남편도 제게 잘했다고 얘기해 주겠죠. 언젠간 만날 남편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렵니다.